안녕하세요. 오늘도 설거지 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카메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요. 전기에 좀 잘못 나와서 제가 쓰고 있는 수세미인데요. 이 수세미가 지금 보시다시피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. 이거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설거지 하시는 분들 수세미 한번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. 다이소 가면 파니까 사보시는 것도 좋고, 쓰다 보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좀 나가요. 나가면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. 실리콘으로 된 거. 예전에 저도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썼었는데, 자, 그러면 한번 오늘도 설거지 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조선주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, 조선주 얘기가 좀 뒤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기도 하고, 딴 얘기 좀 중요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물 좀 줄이고요. 물 좀 더 줄이고. 환경원에서 조금.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조선주는 다음번에 이제 2부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. 요즘 시장이 너무 하락했죠, 진짜. 너무 하락했어요. 근데 시장과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함수가 있는데, 그 함수는 금리예요. 금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제 뭐 가게를 열어가지고 네일아트 샵도 하거나, 아니면은 뭐 식당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대기업처럼 무슨 중공업 기계 뭐 굴삭기 같은 걸 판다든지,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그러면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빌려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. 채권을 발행했든지, 아니면 뭐 은행이나 이런 데다 빌렸다든지.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달에 뭐 1억이면 1억,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이 생기잖아요. 근데 그건 이제 변하지 않겠죠. 빚이 없어지지 않는 한. 근데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.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지금 벌써 이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예적금 금리가 뭐 수신액이 얼마를 돌파했다 그러는데,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정말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돈을 이제 그냥 넣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누구나 그렇잖아요, 그거는.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고, 사람들도 평소보다 이자 지출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던 사람이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가처분도 들까 쓸만한 돈이 더 줄어들겠죠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경기에 도는 돈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.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마진을 500만 원을 남기고 있는데, 이자로 한 달에 뭐 그 중에서 이제 1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럼 이제 105만 원 됐어요. 그럼 에이 뭐 좀 더 팔면 되지 뭐. 105만 원 돼도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아유 뭐 좀 더 뭐 한 600만 원 남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, 어느 시점이 오면 요거 좀 부담스럽네?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, 시장에 있는 그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요. 그 중립금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다 보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제는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좀 위험하다. 왜냐면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도 덜 쓸 거고, 저축도 하고 싶을 거고,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는 금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.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가 이제 연방이라고,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. 그 FRB인데 제가 또 그걸 까먹었네요. 풀네임을 까먹었네요.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의장을 두고서는 기준금리를 얼마로 하자 하면서 이제 그 땅땅땅땅 회의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뭐 8번이었나 9번이었나 회의를 해가지고 정해요, 이거를. 근데
보통은 이제 금리 단계를 뭐 보시면 알겠지만 0.25%씩 올리고 내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보통 뭐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막 확 나빠지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한 번 올리면 쭉 올려요. 그냥 이게 갑자기 한 번 올렸다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드문 편이란 말이에요. 그래도 뭐 한 1년이나 뭐 한 2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회의하면서 물가가 올랐네 막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쭉쭉 올린단 말이죠. 근데 좀 이상해요 이번에.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시장에 좀 고수다 한 약간 그런 분들이 다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른데 이번만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. 이 금융시장에서 이번만이라는 게 잘 안 통하거든요 원래. 항상 똑같은 역사를 이제 반복해 오면서 살기 마련인데 이번에 연준이 0.75씩 그러니까 금리가 한 두 달에 한 그 0.75%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거 한 네 번만 올라가면 한 3, 4%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3, 4%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한 15%였을 때 한 3%면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지 몰라요. 근데 지금은 금리가 보통 뭐 1%, 2%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예전에 내가 내던 이자에 거의 한 2배가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? 중립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스쳐 지나가겠죠. 제 생각으로는 이미 중립금리를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미국에서는. 근데 한국은 아직은 이 미국이 0.75씩 올리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0.25밖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. 한국은. 근데 이번에는 0.25나 0.5. 근데 이번에는 한국은행도 0.5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근데 안 따라갈 수가 있느냐? 안 따라갈 수가 없죠.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달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쓰는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달러가 그 원화보다 우리가 쓰는 그 10,000원, 20,000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이제 국제 사회에서 뭐 석유도 사오고 뭐 다이아몬드도 사오고 뭐 미국에 있는 제품 뭐 있을까요? 뭐 하여간 뭐 테슬라도 사오고 이러는데 원화를 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. 얘네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달러를 달라고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달러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통화는 달러고 한국에 있는 통화는 원화인데 원화로 그나마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런 유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최소한 우리나라나 이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이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. 그래야지 한국에 와서 좀 뭐 채권에 투자도 한국에 돈도 좀 빌려주고 뭐 이자도 좀 받아가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만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꼭 금리만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는 아니에요. 그것만 가지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뭐 성장률이라든지 다른 여타 몇 가지 이제 함수가 좀 존재하는데 달러가 확 하락할 수도 있다든지 그러면 금리차가 좀 나도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도 많이 줘, 기축통화야. 뭐 성장도 미국이 좋아, 실업률 지금 막 뭐 사람들 거의 완전 고용 상태야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미국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죠.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이 그 부채 사이클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? 누가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파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거 파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아예 망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. 더 줄여야겠네. 지금 일이 좀 커졌어요. 한국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지금 한국이 문제가 커진 상황이에요. 근데 한국은행도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스탠스를 따라가야겠다.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만한 상황이 돼요. 그러니까
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대출을 받거나 혹시 뭐 대출을 지금 보통은 이제 대출을 좀 조이고 있긴 하지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? 당연히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상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금리를 한 0.1%나 0.2% 정도 더 주더라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금리 사이클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 대출 받으실 때 그리고 뭐 100만 원, 200만 원 대출 받으시지 않잖아요. 받을 때 뭐 5천만 원, 1억 이렇게 대출 받으니까 나중에 나는 3% 뭐 4% 정도의 대출 금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1년 동안 썼다. 그러면 유리하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 사이클을 보는 게 물론 이제 이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 운용을 할 때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을 하루라도 서둘러서 받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.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,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던 사람들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. 그러니까 이게 금리 올라가는 거랑 뭐 사람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? 나 자영업자인데?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도산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네? 아, 인건비 때문에 망하려나? 이런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열린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,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쉽게도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FOMC 미국에서 금리를 언제 올리고 내린다 이런 일정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투자 사이클이나 혹은 본인의 부채 사이클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저만 해도 대출을 지금 빨리 연장하고 있잖아요. 왜냐면 이번에 금리가 결정이 되면 한 고정금리로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이상 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빨리빨리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이제 대출이 돌아온다 만기가 그러면은 1년 안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9개월에서 1년 안 12개월 안에만 연장을 하면 된다. 그러면 한 9개월 넘었다. 그럼 빨리 연장을 하는 거죠. 왜냐면 1년 동안 앞으로는 고정금리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산이나 그 부채의 어떤 빚을 조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은 금리를 0.12% 정도는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고정금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당장은 생각하기엔 돈 많이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향후 지금 이제 올 부채 사이클을 생각해봤을 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보통은 초반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요. 근데 어느 정도 정점 중립금리 이상 한참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하기 힘들어지고 사람 안 돌아다니고 가처분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그 마켓에서는 상품 가격 같은 것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겨울이 오는 걸 대비해야 될 때죠. 이게 겨울이 오는데 막 모내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작황이 좋아질 거야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겨울이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시고 앞으로 조금 사이클이 좀 안 좋아지겠다. 경기가 좀 얼어붙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좀 현금도 좀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는 나도 부채를 살짝 좀 줄여야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사이클이 지금 막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 올해 연말에서 한 내년 초 정도까지는 부채를 살짝 줄이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설거지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.